좋은 말씀을 아침부터 드려야 우리가 서로 기분이 좋을 텐데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보면 정말 짙은 먹구름이 계속 끼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계속 낀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전통 산업이 전부 과잉 설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을 예를 들면 중국이 생산하는 철강량 하나만 가지고 세계 전체 수요를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과잉 생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잉 생산이다 보니까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요 산업들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 자체가 나쁜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온 새로운 보고서들을 보면은 OECD의 보고서도 그렇고 IMF의 보고서도 그렇고 지난해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측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는 기관들의 본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작년 연말에는 괜찮다가 연초 들어가면 나빠지다가 금년 연말에 가면 아주 나빠집니다. 이 예측 기관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 전인대에서 6.5%부터 6.9%를 목표치로 삼았죠. 지난해만 해도 7%를 대체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7%는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예상 기관들은 IMF까지 포함해서 6% 초반대로 금년도 중국 경제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6.5도 안 된다. 영국에서는 6.2가 나왔고 IMF는 6.3이 나왔는데 연초입니다. 예측 기관들은 항상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 경제 생각보다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들 기름값이 적어도 50불은 넘어가야 그래야 신흥국들이 다시 기력을 차립니다. 그러나 50불이 넘어갈 걸로 보는 견해는 극히 소수입니다. 현재 약간 반등했지만 이게 기름이 요즘은 금융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현상으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견해 또한 많습니다. 신흥국 어렵다. 선진국 어떠냐? 미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나라죠.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회복이 지금 거의 정점이다.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한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이것은 계속해서 먹구름이 낀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참 춥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끔 천둥 번개가 칩니다. 유럽에서 도이체은행이 어렵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이거는 천둥이 친 겁니다. 독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독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은행이 도이체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의 수익이 현저하게 나쁘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믿는 은행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빠졌다. 이 금융 불안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요즘 영국 EU에서 탈퇴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천둥입니다. 유럽 경제에 대단한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중동, 사우디와 이란 적대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는 데다가 천둥 번개가 도처에서 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대응 능력이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존중해 온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해서 케인스까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현재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큰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화가 돼서 세계 모든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가 동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바둑을 한번 두고 나니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엄청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앞으로 사업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동시에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니까 전통적 경제 이론 가지고 이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대표적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잘 안 살아나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이 바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에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안 씁니다. 기업도 투자를 함부로 못하는 거고 우리도 호주머니에 돈을 간직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춥고 불안하고 앞날이 어두운 그러한 흐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선 우리 전체적인 흐름은 일본이 겪어온,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럽니다만 일본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특히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것이 일본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저출산 이거 세계 1등입니다. 제일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주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못하는,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국내 소비는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우선 우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아주 많습니다. 소비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투자,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비난을 하려고 하지만 기업도 답답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느 곳에 투자해야 망하지 않을지 자신 있는 분야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도 우왕좌왕 투자처 찾기 힘든 그런 경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요새 잘 안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금년은 수출이 좀 회복돼서 한 3% 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금년 현재 들어와서 예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2월 달만 해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2009년의 악몽, 이것이 다시 느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2009년에 우리가 수출이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 지금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 부동산이 걱정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부동산의 이 과잉 공급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의 과잉 공급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년 하반기에 입주가 많습니다. 그 입주가 많은, 지금 계약한 것들, 작년 하반기에 계약한 것들이 2017년 하반기에 거의 입주합니다. 입주할 때 뭐가 문제냐?
현재 집단 대출에 의해서 중도금은 거의 다 대출로 메꾸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값이 과잉 공급에 의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입주 안 할 겁니다. 입주 왜 합니까? 값이 떨어지는데. 그럼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금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측했던 거 미국이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고 중국 경제는 7% 성장하고 유가는 $50쯤 되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크게 안 늘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망 그걸 바탕으로 해서 2.6% 정도 경제 성장 전망을 했는데 현재 벌써 중국이 달라지고 있고 유가가 생각보다 더 낮아지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금년도 경제 성장을 2%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냐? 건강이 대단히 나쁩니다. 우선 복부 비만, 심각한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위 성인병의 심볼이죠. 복부 비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국가 부채는 정부가 주장하는 개념에 의하면 선진국보다는 좋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와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집어넣으면은 좀 더 늘어납니다. 가계 부채 지난해 말 1207조죠.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이거 자체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소위 한계 가구라고 있습니다. 한계 가구. 이것은 금융자산이 마이너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돈을 부채의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그런 가구입니다. 이런 가구가 13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가 지고 있는 빚이 400조 수준입니다. 이 가구들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130만 가구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400조가 금융권에 부담을 줄 때 어떻게 되느냐? 400조? 그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130만 가구?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130만 가구가 어려워지면 이건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이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400조를 금융권이 소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 부채, 우리 GDP의 150%를 현재 기업이 부채로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장사만 잘 되면 부채 내서 빚 갚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흐름을 보면 우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장 기업이 3분의 1입니다. 작년 말 현재. 상장했지만 영업으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이 3분의 1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된 기업, 이거는 이제 위험 기업이죠. 이건 사실은 퇴출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 이것이 금융회사 뺀 나머지 상장사의 15%입니다. 그 15%가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3조 7천억인데 이들이 버는 돈은 연간 1조 6천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3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의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17개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단한 복부 팽창입니다.
국가부채 어떡하냐? 국가부채 이것이 금년 2월 5일 현재 이 숫자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2월 5일로 잡았습니다. 600조입니다. 그런데 이건 GDP 대비 40%입니다. 그러면 국가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지난해 9월 현재 얼마였느냐? 35%였습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한 5달 사이에 GDP 대비 35%에서 40%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 많죠. 기업부채 많죠. 국가부채 빨리 늘어나고 있죠. 대단한 복부 비만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육 상태는 어떠냐? 근육은 뭐 할 때 필요하죠? 사람이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근육이 좋아야죠. 그런데 요즘 답답한 것은 배만 난 게 아니라 근육이 아주 무기력에 빠져서 도대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 4대 개혁. 4대 개혁 왜 합니까? 우리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4대 개혁입니다. 4대 개혁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이 비금융 상장기업의 15%, 재벌기업 중에서도 17개 기업이 있는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도가 없느냐? 제도 있습니다. 제도는 우리가 참 괜찮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 뭐가 문제냐? 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용이 왜 안 되냐? 정부와 정치권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조정을 해버리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좀 문제가 생기고 국민소득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싫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거기에 과감하게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할 공무원이 요새 드뭅니다. 있겠죠. 그러나 드뭅니다. 정치권 말할 것도 없죠. 내 지역구에 이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문 닫으라고? 내 지역구인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정치인들이 가진 지역구일수록 그 힘 있는 정치인이 자기 회사,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회사가 문 닫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막죠. 그래서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흐름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게 정치죠. 정치 쪽에서 갈등, 이걸 해결해야죠. 우리 국회가 갈등 해결 잘합니까? 정말 국회만 보면 답답하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 보고 국회의사당을 독도로 옮기면 어떠냐? 거기서 싸매라. 그랬더니 그분이 반대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의도에 있자는 뜻인가 했더니 독도는 청정지역인데 왜 거기까지 더럽히느냐. 국회만 보면 답답합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이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건 문화적 현상, 여러 가지 복합적 현상,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은 특히 결혼조차도 안 하려는 현상,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성,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헬조선, 그건 바로 그 불공정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양극화, 금수저, 은수저의 논란, 이게 양극화의 현상이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컨센서스를 얻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체질, 건강 상태 나쁩니다. 부채가 많아서 복부 비만이고 구조 조정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국회가 하는 일도 없고 이래서 근육이 거의 마비된 상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없냐? 뭐 해야죠. 그런데 하는 게 어렵습니다. 배가 나고 근육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 훈련을 해야죠. 재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정치적 리더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감내합시다. 나눠서 우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서 미래를 도모합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총선 공약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좀 분담해서 미래를 도모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죠. 무슨 방법으로 30만 원씩 줍니까? 20만 원 주다가. 어디서 그 돈이 나옵니까? 이런 좋은 얘기 전부. 한 군데서 30만 원 준다 그러면 딴 군데서 40만 원 준다 그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부가 비만하고 근육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분담을 하려면 사실 정치적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이 2000년대 초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때 슈레더라는 독일의 수상이 비전 2010이라는 독일의 미래를 얘기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면서 본인이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했습니다. 뭐냐?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은 정권에서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몰랐겠냐? 슈레더가 평생 정치인인데 왜 모릅니까? 자기가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러나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통 분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 비전을 내고 자기는 자리를 물러난 겁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메르켈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정신을 살려가면서 독일을 경영을 해서 다시 강한 독일이 된 겁니다. 2000년대 초 독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설득력,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공감을 구하는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국민들을 설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서 찾아내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의식 구조를 좀 바꿔야 합니다. 세계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 가지고는 전혀 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의 중국 자본에 의해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중요한 전자산업의 퇴직자들을 월급 3배 주고 다 데려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우리만 생각할 입장이 아닌 겁니다.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 의식구조, 기술. 여러분들이 우버 택시라고 몇 년 전에 서울시하고 문제가 생긴 그 택시 생각나죠? 이걸 좀 쉐어링, 자동차가 노는 시간을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의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보다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전통 제조업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그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면 우리 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반드시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을 괴롭지만 거쳐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러나 무조건 거치는 게 아니라 세계화가 돼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기술이 급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돌파구를 찾겠느냐? 저는 교육,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스타트업,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생각하면 우선 그냥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교육에 산업자를 붙여서 교육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교육 산업이라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설비와 그리고 컨텐츠, 이걸 합해서 우리가 교육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서 그건 좀 연구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에 소위 인체에 해롭다는 성면, 이것이 있는 건물이 전체 건물의 몇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70%입니다. 70%가 성면이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우선 이거를 좀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것만 고쳐도 내수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 이게 노후 연도가 이미 초과된 거, 전체 책걸상, 이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거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수 산업입니다. 교육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비 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선 기존 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교육의 컨텐츠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인공지능을 보셨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강화하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자체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에 필요한 설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또 내수의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요. 소프트웨어 경우 소프트웨어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내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은 우리가 현재 예산 구조를 보면은 복지 쪽이 대단히 돈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쪽은 돈이 적습니다. 복지 쪽에 좀 효율성을 올리고 복지 중에 일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왜 전부 다 20만 원씩 줍니까? 왜 저 같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주려고 합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복지 내용을 조정을 하면 거기에서 교육 투자 재원을 저는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수 산업이 상당 부분 올라올 수 있습니다. OECD 여러 나라들의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교육 산업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면 성장률 올라가고 일자리 늘어나고 양극화가 완화가 됩니다. 이건 경험적 연구도 있고 또 우리의 현실,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왜 좀 더 돈이 없는 그런 분들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느냐? 교육. 돈 없는 사람은 요새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사교육을 못 받으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런 현상, 이건 교육입니다. 동시에 교육 범위를 넓히면 평생교육과 재훈련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이 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재훈련이 필요합니다.
재훈련 과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점점 이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은 모자라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훈련이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평생교육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인력계획과 함께 이 평생교육, 재훈련 교육,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현재 독일한테 밀리고 일본한테 밀려서 아주 나쁩니다만, 90년대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노조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기들은 재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반 내고 기업 보고 절반 내달라 그런다. 왜? 자동차 산업이 위축이 되면 다른 산업으로 전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직을 도와주는 것이 노조의 기본 소임으로 생각한다. 아주 건설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훈련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하나 찾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교육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입니다. 신기술을 창업하는 초기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번에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 스타트업이죠. 영국에서 한 3, 4년간 열심히 그 천재들이 모여서 노력을 해서 그거를 구글이 4억 달러에 사갔죠. 그때 그걸 만든 그분 여기 와서 뭐 봤는데 아주 젊죠. 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어떻습니까? 재벌 과거 창업 세대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습니다. 2세, 3세, 4대까지 내려갔죠. 2, 3, 4대로 내려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이 이제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거느리고 있는 기업의 CEO나 밑에 간부들의 소위 관료적인 행태, 여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이 도전 정신을 살리는 것은 신규 창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정부가 내세운 창조 경제가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만, 인프라가 덜 깔린 상태에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현재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프라를 더 잘 깔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복부가 비만하고 근육이 아주 무기력증에 빠지고,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현재 정말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되는 게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되는 기본 정신으로 저는 고통 분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고통 분담의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그냥 고통 분담하는 게 아니라 고통 분담의 과정에서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놓자. 그게 저는 교육이고 스타트업을 자력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